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19세기 중엽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겪으며 허약한 국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교류와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청나라는 폐쇄와 내부 통제로 인해 철저하게 몰락했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스스로 대국이며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의 자존심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1860년 10월 24일 베이징 조약을 맺으며 아편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영국과의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영국 간 티엔진 조약 인정, 구룡반도 양도, 티엔진을 무역항으로 개항, 티엔진 조약의 배상금을 800만 양으로 증가, 서양 선교사가 중국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하여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 외국인 상인이 한족을 채용하여 해외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 특히 마지막 6번째 조항이 유독 눈에 들어오죠. 중국으로부터 국토, 자금 등을 뺏는 것도 모자라 거대한 인구력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럽 중세의 아비 규환을 버틴 나라들은 굉장한 저력이 있었던 거죠. 서양 사람들 대단합니다. 역시 치열한 경쟁이 사람이든 국가든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 조약의 저 6번째 조항으로 인해 그 전까지는 동남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었던 중국인의 세계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국민의 해외 진출을 막고 있었던 청나라가 서양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중국인들은 세계로 퍼져나가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해외에서 중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즉, 중국 문화의 수출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이민 온 중국인들을 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중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떠났던 것이기에 현지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경쟁자가 생긴 거죠. 더불어 중국인들은 중국 식당만 이용하고 중국 상점만 이용하면서 모든 걸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곱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현지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공사에 중국 인부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참 변화가 적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런 성향이 요즘같이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시대에는 좋지 않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중국인들도 초기에는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대륙횡단 철도나 다리 건설 등 위험한 대규모 토목 공사에 인부로 참여했죠. 또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한테는 그 커뮤니티가 회피하고 싶은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도 브루클린 다리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금문교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죠. 이처럼 해외 각지에서 차이나타운은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알리는 전초기지가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문화 자체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온통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장식하고 사자춤을 추고 한자를 써놓고 폭죽을 터뜨린 것 말고는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한자를 썼으니 글이라도 전달할 수 있었겠지만 서구 사회는 모두 각자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는 그냥 어렵고 특이한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서구 사회는 기술과 군사력은 물론 예술 방면에서도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문화력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은 한자, 4대 발명품 등을 만들어냈으니 자신들이 문화,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인이야말로 서양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쓰며 서양식 의복과 경제제도, 자동차, 영화, 음악, 건축, 산업 등 현대 중국인들의 삶에서 도대체 서양에서 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전 세계가 서양의 문화 식민지인 상황인데 중국은 아직도 1000년도 더 지난 문화적 성취에만 취해 자신들을 문화 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국인들이 영어를 만들어서 문화 강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 역사, 기술력 등이 종합적으로 인류 문명사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것입니다. 문화 강국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가난한 국가일수록 자신들의 여가를 위해 소비하는 게 어렵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문화를 향유한다는 건 사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적으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개개인의 소득은 아직까지 대중문화가 발전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고 리커치앙 전 중국 총리도 공식적으로 중국 인구 중 6억 명의 월 평균 소득이 19만 원 이하라고 발언했었죠. 문화 강국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끊임없는 창조 정신입니다. 타인의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한 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죠. 중국은 타국의 문화를 낮춰보고 자신들의 문화를 최고로 생각하는 중화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기 매우 힘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강국인 일본 문화 산업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요진보 등이 먼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철한 아톰과 철인 28호를 시작으로 그 후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를 거쳐 UF 로봇 그랜다이저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서양에서 나루토의 인기는 원피스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본 닌자와 관련된 문화까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작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본의 대중문화가 미국인들에게 또한 세계인들에게 익숙한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미국 영화 역시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듀는 미야자키 하자오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건담의 빔샤벨은 스타워즈의 광선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는 공각기동대를 참고했고 천공의 성 라퓨타는 아바타 배경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원펀맨도 미국의 슈퍼맨을 여러모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벤져스 1편에서 영웅들이 하나씩 모이는 설정은 7인의 사무라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은 경쟁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서로의 문화 산업을 강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문화 교류의 1단계는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다른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입니다. 즉, 흉내내기 단계입니다. 좋은 예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각종 문화 콘텐츠로 생산된 닌자 거북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국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닌자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수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미국의 배경 안에서 닌자라는 캐릭터만 끼워 넣은 형태였습니다. 즉, 캐릭터 설정만 일본풍이었을 뿐 닌자 외에 다른 일본 문화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다른 문화를 직접 창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서구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게임들에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본 문화를 바탕으로 둔 작품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푸른 눈의 사무라이는 17세기 에도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미국인 부부이며 제작은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진정한 소유 게임인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제작한 서커펀치 프로덕션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게임 개발사이기는 하지만 미국 회사죠.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원나라의 일본 원정 당시 스시마 섬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른 문화에 깊게 감동하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 K-팝 음악을 하는 외국인들이 다수 등장하는 날이 바로 K-팝의 국제화가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문화 강국의 세 번째 조건은 컨텐츠 생산 능력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접하기 쉬운 매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보다 우수한 문화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화가 담긴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도 문화적으로 좋은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 초한지, 수호전, 서유기, 청사, 백사, 나타 등.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과거 많은 문학작품들 혹은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계인에게 세련되게 전달하는 기술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은 문화 소국인 것이죠. 그나마 중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문화 강국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송나라, 명나라 때도 중국의 문화는 아시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문화 중 널리 알려진 건 K-팝하고 일부 영화, 드라마밖에 없는데 너무 자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 강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이라고 주장하죠. 물론 누구도 그 국가들의 조상들이 과거 큰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화를 소비하는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 문화 강국들이 하지 못하는 방식의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문화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는 빌보드 차트, 오스카, 넷플릭스 시청시간,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K-팝 가수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이 입증해준 훌륭한 성과입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세계 유산이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적 영향력으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일어선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성취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많은 문화적 영향력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지 굳이 겸손을 부리며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중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술, 종이, 화약, 나침반 4대 발명품을 만들어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진보가 제대로 꽃을 피운 건 서구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화약으로 강력한 전쟁 병기를 만들어 침략에 나섰고 나침반으로는 대양으로 진출해 수많은 발견과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인쇄술, 종이로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만들고 대중을 계몽했죠. 만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전 세계의 기술이 약 100년 전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무신 신고 유선전화 쓰며 만약 암이라도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합니다. 물론 영국은 자신들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인류는 큰 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서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류는 큰 진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누군가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손목시계, 선글라스, 스팸, 인터넷과 GPS 역시 전쟁을 대비해서 개발한 기술이 사회를 크게 변모시킨 좋은 예입니다. 유럽은 부국 강병을 위한 도구로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4대 발명품을 먼저 만들어낸 중국의 행보는 유럽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해외 진출에 전념하던 서양과는 달리 한족들은 만리장성을 지어 스스로를 폐쇄시켰고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족들은 아예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원래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는 알 수 없는 두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며 더불어 당시 청나라 주변에는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국력을 가진 경쟁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굳이 교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물자들을 대부분 자급자족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소수의 물품들은 정식 무역이 아니라 조공을 받고 하사품을 내려주는 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권력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자신의 힘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로 줄이고 내부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게 국민을 사육하는데 훨씬 용이하죠. 당시 유럽이나 중국이나 지도층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였죠. 국민이 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왕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당시 유럽의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중국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비슷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 많아서 군사력, 경제력 등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어야 했고, 둘째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을 통해 엘리트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국왕이 다스렸을 때보다 국가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고 중국은 몰락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중국 황제들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융합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중화 사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중화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믿음입니다. 나라 이름부터가 중국이죠. 자신의 문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문화 말고는 전부 오랑캐로 보며 하찮게 생각하는 행위는 결코 중국 문화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00년 전까지는 국경을 넘어서는 교류가 쉽지 않았고 유럽이 기술력으로 중국의 많은 인구를 뛰어넘을 만큼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이 최강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교류와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중국과 중국만을 바라보던 조선은 끔찍한 19세기, 20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소재의 선택과 표현 방식에 큰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든 중국 인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화 사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괜찮은 편이지만 중국의 문화를 베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선 왕조부터 1904년 러일 전쟁까지 약 500년 동안 한자, 유교, 건축 양식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끼친 문화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 한국의 문화는 단지 명절 날짜만 같을 뿐 어떻게 보내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즉 유입된 중국 문화를 우리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죠. 만약 중국이 한국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중국을 베낀 것이라 주장한다면 중국이야말로 서구에서 베끼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베낀 것이라 보는 중국 인민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중국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베낀 거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베낀 겁니다. 셔츠, 청바지, 양복, 노래, 예술, 음악 등은 어떻습니까? 중국 가수들도 모두 서양 음악을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화권의 최고 인기 가수 주거윤이 중국 전통 악기라도 연주하면서 노래합니까? 피아노 치던데요. 도대체 현대 중국인의 생활에서 서구 기술과 문화를 베끼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2021년 기준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540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만 명입니다. 중국계의 비율은 1.59%입니다. 조선족은 180만 명 정도이며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넘습니다. 비율로는 0.12% 정도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80만 명의 조선족은 한국에서 살고 있죠.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중국인 비율이 중국의 조선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22년 중국은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하며 조선족이 중국 인민이기에 조선족의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미국에서 국제대회를 할 때 중국 문화를 미국 문화의 일부로 소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미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자, 병검, 경극, 사자춤, 중국 요리 등이 모두 미국 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주변에 중국인이 있다면 먼저 조선족이 중국 인민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면 저의 논리를 근거로 그럼 중국 문화도 미국 문화의 일부냐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의 사고방식대로 판단하면 중국 문화는 미국 문화의 일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삼국연의, 초안지, 수호전, 서유기 등 흥미로운 소설들이 많죠. 장각의 태산, 황산 등 멋진 자연 환경도 많습니다. 그리고 팬더도 있죠. 하지만 현 시대 문화적 영향력은 기존의 역사, 소설, 신화 등을 모티브로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더해서 해석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국지 역사가 유명하다고 중국이 어떤 문화적 창작물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삼국지 95부작 드라마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하지만 일본의 코에이는 삼국지 게임을 만들어서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에는 서유기 관련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화권 작품 중에서 30년 전 주성치가 만든 홍콩 영화 외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습니까? 일본은 고 토리야마 야키라가 드래곤볼을 창조했죠.
서구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로 나루토와 함께 꼽히는 문화 컨텐츠입니다. 특히 나루토는 일본의 닌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이런 문화 컨텐츠들이야말로 바로 전통 문화를 현대 문화로 재창조에 성공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중국의 장가게를 모티브로 아바타의 배경을 구상했습니다. 중국은 살아있는 팬더를 줬다가 뺏었다가를 반복하지만 미국은 쿵푸 팬더라는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즉, 원래 자신의 문화가 아닐지라도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과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재라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문화적 창작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가 바로 문화적 영향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미국은 비록 중국처럼 역사가 긴 나라는 아니지만 군사 경제력을 제외한 문화력으로만 봐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